가을 햇살이 별장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오후. 이선영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함을 잃지 않은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죠. 선영은 차가운 찻잔을 손으로 감싸며 정원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 대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 여유로움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던 그 시절, 선영의 남편 박재혁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선영에게 그 시간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과 마주해야 했죠.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딸을 돕기 위해 압구정 아파트까지 팔아 남편의 사업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선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슬픔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겨우 사업을 확장하던 중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비보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선영의 가슴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죠. 눈물을 삼키며 선영은 부모님의 희생을 가슴에 묻고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반찬 가게였지만 그녀의 사업 감각과 끈기로 점점 확장되어 지금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되었어요.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잔잔한 물결처럼 이제 선영의 삶도 잔잔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선영은 남편과 함께 이 근교의 별장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가끔 서울의 사업체를 관리하러 다녀오는 정도였죠. 멀리서 공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시선을 옆집 빈 토지로 돌렸어요. 몇 달 전부터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 이제는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이 한적한 별장 마을에 새 이웃이 생긴다는 것이 묘하게 설렜어요. 누가 이사 올까? 나이대는 어떨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이웃이 없어 약간 외로웠던 터라 새로운 이웃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선영은 창문을 통해 옆집으로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던 중 그녀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어제 본 그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환영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친근했어요. 선영은 순간 이 여성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죠.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래요? 새로운 환경이라 아는 사람도 없고 당신 같은 이웃이 생겨서 정말 반가워요. 서연의 초대에 선영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렇게 두 여성의 우정은 시작되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해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 선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함께 차를 마시고 와인 모임을 가지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하늘빛이 짙어가는 늦여름의 저녁이었습니다. 선영과 서연은 선영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두 달이 지난 지금 그들은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가까워져 있었어요. 매주 함께하는 와인 모임, 요가 클래스, 그리고 끝없는 대화들. 선영은 이런 소소한 일상이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 남편은 언제 오세요? 항상 서울에 계신다고 했는데 한 번도 뵙지 못했네요. 서연의 질문에 선영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재혁이요? 요즘 사업 확장 때문에 바빠서. 주로 서울에 있어요. 주말에 가끔 내려오는 정도죠. 선영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남편 박재혁은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사업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이번 주말에는 오신다고 했으니 다음에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남편도 와인 좋아하거든요. 선영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서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제를 바꿨어요. 아, 그럼 다음 모임에는 좋은 와인을 준비해야겠네요. 남편분 취향이 어떠세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죠. 특히 샤또 마고를 즐겨 마셔요. 서연은 그 말을 듣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와인 좋아해요. 다음에 좋은 빈티지로 준비할게요. 다음 주말 예고대로 남편 재혁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을 보는 선영은 반가움에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재혁의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는 창문 너머 옆집을 자꾸 힐끗거렸어요.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 왔다고 했지. 어떤 사람인데? 재혁의 질문에 선영은 기쁘게 서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서연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나이대라 금방 친해졌죠.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만나보면 좋아할 거예요. 재혁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선영이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서연이 와인 한 병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재혁과 서연의 첫 만남은 왠지 어색했어요. 아니, 지나치게 공손했을까요? 선영은 그것을 예의 바른 첫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의 긴장감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 가져왔어요. 서연이 건넨 와인을 보자 재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샤또마고 2012년산이네요. 좋은 빈티지인데요. 선영은 순간 의아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남편의 취향을 서연에게 말했지만 그 정확한 빈티지까지 서연이 알고 있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묘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기억이 혼란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며 넘어갔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혁은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특히 재혁과 서연은 와인과 여행에 관한 취향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죠. 선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과 새 친구가 잘 맞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러나 식사가 끝난 후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서연이 우연히 손목에 향수를 뿌렸을 때 재혁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선영의 마음에 작은 의문을 심었어요. 역시 조말론의 우드 세이지 NC 솔트군요. 향이 좋네요. 선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향수 이름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 재혁은 그동안 향수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순간 서연과 재혁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포착했어요.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영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이상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작은 의문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재혁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주에 그는 다시 별장을 찾았죠. 평소보다 훨씬 빈번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옆집을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옆집을 바라보거나 서연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등 미묘한 신호들이 선영의 의심을 점점 키워갔어요. 어느 날 선영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을 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늘 저녁에 보자. 늘 그 자리에서.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 재혁이 서울로 돌아간 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연과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모든 대화와 행동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죠. 서연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녀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묻는 질문들,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서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사실 선영은 밤마다 남편의 휴대폰과 태블릿을 확인하려 했지만 재혁은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두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행동이 그저 사생활을 지키는 당연한 행동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재혁은 예전보다 더 자주 별장에 내려왔어요. 하지만 선영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급한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비우거나 산책을 나간다며 혼자 시간을 보냈죠. 선영은 그런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 재혁은 급한 출장이 생겼다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짐을 싸는 모습이 선영의 눈에 들어왔어요. 언제 돌아와요? 글쎄, 이번 출장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아마 일주일은 걸릴 거야. 재혁의 대답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진실이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선영은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혁의 차는 서울 방향이 아닌 마을 쪽으로 향했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자신의 차 키를 집어들고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차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제역의 차가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죠. 선영은 곧장 차를 세우고 카페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카페에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제역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이웃 간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다정한 손짓,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선영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선영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들렸죠.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혼란스러웠어요. 남편과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신한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어요. 단순한 만남 하나로 모든 것을 단정짓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선영은 남편이 출장 때문에 급히 두고 간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남의 개인 기기를 확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켰습니다. 운이 좋게도 비밀번호가 풀린 상태였어요. 메시지함으로 들어간 선영은 곧 충격적인 대화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선영이 외출했을 때 와줘. 이번 주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무 보고 싶어. 옆집으로 이사 온 건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 이제 언제든 만날 수 있잖아. 메시지들은 계속되었고 선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사진첩으로 들어가자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역과 서연이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해외여행 사진, 호텔룸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까지. 이게 다 뭐야? 선영은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격, 배신감,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단순히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내연녀를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시키고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서연이 자신에게 친구로 다가와 모든 것을 속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의 웃음, 대화,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밤새 선영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의 눈에서는 다른 빛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이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집 서연의 집이 보였죠. 햇살 아래 아름답게 빛나는 그 집은 이제 선영에게 큰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아온 남편과 친구인 척하며 등 뒤에서 칼을 꽂은 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복수를 결심한 강철 같은 의지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선영은 탁상 위에 있던 태블릿을 다시 켜고 제역과 서연의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세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행적, 만남의 패턴, 대화 내용, 모든 것을 분석하며 그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영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복수의 여정을 시작했죠. 새벽녘 선영은 서재에 앉아 태블릿에서 발견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은 이제 마른 자국만 남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제역과 서연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들의 만남 일정, 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IMF 때보다 더한 고통이네. 선영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경제적 위기는 버틸 수 있었지만 이런 배신은 그녀의 영혼까지 찢어놓았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선영은 태블릿에서 발견한 내용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역이 서연에게 보낸 여러 메시지에서 사업 관련 대화가 눈에 띄었어요. 숫자들, 계좌 정보, 투자자 이름.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구나. 선영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표였지만 최근 몇 년간 제역이 재무 부분을 주로 관리했어요. 남편을 믿었기에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회사 재무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을 마주치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철저히 준비된 후에 실행되어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예상대로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와인 한 병을 들고서요.
오늘 아침 산책은 어때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서연의 미소가 이제는 독사의 혀처럼 위험하게 느껴졌지만 선영은 완벽한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요. 준비할게요. 산책 중에도 서연은 자연스럽게 재혁에 대해 물었어요. 남편분은 언제 돌아오신대요? 출장이 길어진다고 하셨죠. 선영은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 일주일은 더 걸릴 거예요. 큰 프로젝트라서. 서연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그 순간 선영은 이 여자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바로 서울 본사의 재무팀에 연락했어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최근 몇 년간의 자금 흐름을 모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무팀장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장 작업에 들어갔어요. 네, 대표님. 내일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재혁은 서연과 함께 있을 테니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서울의 회사 사무실에 도착한 선영은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사무실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재무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재무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계좌로 지난 3년간 정기적으로 거액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 회사예요. 선영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총 얼마나 빠져나갔죠?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대표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선영은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그 계좌 소유자는 누구죠? 한서연이라는 분입니다. 팀장님. 아니, 박재혁 이사님의 승인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빠르게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남편은 그녀의 사업체를 이용해 숨겨진 자금 루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돈은 서연에게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곧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영은 사무실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회사 고문 변호사인 정민호는 늦은 시간에도 그녀를 맞아주었어요.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차분하다니 대단해요. 민호의 말에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너질 시간이 없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선영이 원한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원했어요. 재혁과 서연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싶었죠. 우선 회사 소유권을 완전히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을게요. 재혁이 더 이상 회사 자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준비도 해주세요. 모든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움직일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배신감에 무너지는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인한 전사가 되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복수의 불꽃처럼 느껴졌어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재혁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이미 완벽한 복수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서울의 호텔룸에서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부터 그녀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터였죠.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더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게요. 선영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희생으로 시작된 사업이 남편의 배신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아픔을 분노로 바꿀 준비가 됐습니다. 아침 9시 선영은 자녀들을 회사로 불렀어요. 아들 준호와 딸 미라는 어머니의 급한 연락에 놀라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회사로 오라고 하셨어.
미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영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앉아요. 두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선영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대해, 그리고 회사 자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했어요.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회사 소유권을 너희 두 사람에게 완전히 이전하려고 해. 앞으로 너희가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거야. 준호와 미라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배신과 어머니의 결정이 너무나 큰 변화였죠. 하지만 엄마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아버지와는 대화해 보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선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대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배신을 저질렀어. 우리 가족이 힘들 때 희생하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성으로 일군 이 사업을 이용해서 말이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지지할게요. 그렇게 회사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변호사 민호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선영은 재혁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출장을 핑계로 서연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소유권 이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선영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공식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재혁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증거들과 함께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서울 일이 끝났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내일 별장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죠. 창문 너머로 서연의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재혁은 그곳에 있을 터였죠. 선영은 창문을 향해 와인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곧 만나요, 두 사람 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별장에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선영은 그것이 출장의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어땠어요? 일은 잘 풀렸나요? 선영의 평온한 질문에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럭저럭.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재혁이 방으로 올라간 후 선영은 차분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에게요. 모든 준비 다 됐나요? 네, 금융감독원 조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국세청도 곧 움직일 거예요. 선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그리고 예상대로 오후 3시쯤 재혁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회사에서 긴급 전화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갑자기 조사를 나왔다는 소식이었죠. 뭐, 금융감독원이라고? 도대체 무슨? 재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서둘러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선영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 척 그를 배웅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냥 회사에 좀 급한 일이 생겼어. 곧 돌아올게. 재혁이 황급히 별장을 떠나자마자 선영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야, 아버지가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줘. 네, 엄마. 모든 준비 다 됐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해. 몇 시간 후 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혁이 회사에 도착했고 금융감독원 조사관들과 대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요. 그녀는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선영 씨, 웬일이세요? 서연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친구인 척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차 한잔 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연의 집 안으로 들어선 선영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재혁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남자의 슬리퍼, 재혁이 즐겨 마시는 위스키, 그의 책. 모든 것이 이 집이 단순한 이웃의 집이 아님을 증명했죠. 무슨 얘기 하실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선영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보셨어요? 서류에는 서연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송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사 자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더 이상 연기는 그만하세요. 당신과 재혁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는지 다 알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잠재해 있었습니다. 선영 씨,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내 사업까지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게 더 끔찍하네요. 서연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요. 재혁은 이제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선영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은 듯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러면 우리 모두 파멸이에요. 선영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파멸당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며 선영은 일어섰어요. 서연은 당황한 기색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선영은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내게 한 것에 1000배로 갚아줄 거예요. 그날 밤 선영은 홀로 별장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별장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며 오늘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자 예상대로 경제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 내부 자금 유용 의혹, 금융당국 전격 조사라는 제목이었죠. 이제 시작이네. 선영은 커피를 홀짝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재혁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사무실에 들이닥치고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요. 재혁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죠.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당신과 서연의 관계, 그리고 회사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모두 알아요. 전화 너머로 재혁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선영아, 내가 설명할게. 이건 다 오해야. 오해. 3년 동안 내 등 뒤에서 진행된 배신이 오해라고요? 내 사업체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내 친구인 척하던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오해라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변호사를 만나세요.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고 그녀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10시 민호가 별장을 찾아왔어요. 그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재혁 씨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됐고 국세청도 세금 추징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자금 추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연 씨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이 다시 여러 해외 계좌로 분산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재혁 씨가 상당한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선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돈은 모두 회수 가능한가요? 법적 절차를 통해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집은 조용했어요. 아마 그녀도 지금쯤 혼란에 빠져 있을 테죠. 두 번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서연 씨가 재혁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여러 기업가들에게 접근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특히 몇몇 대기업 임원들과의 부적절한 거래 내역도 확보했고요. 선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이제 그것들을 언론에 흘릴 준비를 해주세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혼과 재산분할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선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민호 씨는 이해 못할 거예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 인생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내 부모님의 희생으로 일군 사업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내 옆에서 친구인 척하며 뒤에서는 칼을 꽂았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선영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재혁이 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분명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해요.
재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선영은 냉정하게 응대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더 이상 당신과 직접 대화할 생각 없어요. 제발. 우리 15년 넘게 함께한 부부잖아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선영은 서늘한 눈빛으로 재혁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이미 끝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내가 그냥 바보처럼 당신의 배신을 받아들일 거라고요? 재혁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모든 게 실수였어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는데 점점 깊어져서 그래서 내 옆집으로 당신 정부를 이사시켰고 내 친구인 척하게 했다. 그게 실수야?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실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시고 도와주신 그 사업체에서 돈을 훔친 것도 실수. 재혁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어요. 선영은 이제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뎠어요. IMF 때도 사업이 어려울 때도 항상 당신 곁에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어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서연과 함께 계획한 미래는 이제 없어요. 모든 계좌는 동결됐고 해외에 숨긴 돈도 곧 추적될 거예요.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재혁은 충격에 빠진 듯 멍하니 선영을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뉴스를 기대하세요. 당신과 서연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 테니까요. 선영의 말에 재혁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과 서연이 내 사업 파트너들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증거가 모두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내일이면 당신들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될 거고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서연은 그냥 둬. 선영은 차갑게 웃었어요. 왜요? 그녀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도 돼요. 내 인생을 망친 두 사람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해요. 재혁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그를 바라보며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이제 그에 대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대상일 뿐이었죠. 이제 가세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곧 도착할 거예요. 재혁은 힘없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선영아. 하지만 선영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사과의 말은 그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예고한 대로 뉴스가 터졌어요. 여러 경제지와 인터넷 매체에서 재혁과 서연의 스캔들과 비리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기업가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선영의 지인들을 이용해 접근했는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됐죠. 업계는 발칵 뒤집혔고 재혁과 거래했던 많은 기업가들이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이 스캔들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죠. 선영은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재혁은 경제적으로 파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선영은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분노보다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곧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테라스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일주일 동안 재혁과 서연에 관한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죠. 처음에는 경제면을 장식했던 기사들이 이제는 사회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자금 운용에서 시작해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부당한 거래, 그리고 불륜 스캔들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테라스로 걸어나와 선영 맞은편에 앉았어요. 선영이 내민 커피를 받아들며 덧붙였죠. 재혁 씨가 거래하던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어요. 누구도 이 스캔들에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죠. 특히 서연 씨가 그들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 발뺌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선영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고 임시 변호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죠. 특히 해외 계좌에 숨겨둔 자금까지 모두 추적되면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요? 민호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그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모든 자산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죠. 특히 그녀가 여러 기업 임원들과 맺었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선영은 손을 들어 더 이상의 설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복수는 예상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단계라뇨?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제 역시도 서연 씨도 완전히 몰락했는데.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가 남았죠. 그날 오후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검토했어요. 재혁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혼 합의는 선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조건이면 거의 모든 재산을 당신이 갖게 됩니다. 남편의 지분까지 모두 요구하는 거예요. 민호의 설명에 선영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애초에 그 돈은 내 부모님이 희생해서 마련한 것이고 내가 키운 사업체니까요. 재혁 씨가 이 조건에 동의할까요? 선영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예상대로 재혁은 이혼 조건에 별다른 반박 없이 동의했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싸울 의지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모든 것을 잃은 남자는 이제 그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선영은 재혁을 마지막으로 마주했어요. 한 달 만에 본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중년 남성만 남아있었죠. 선영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재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선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끝냈어요. 내가 한 건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이죠.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것으로 15년간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선영은 아무런 감정 없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예상과 달리 그녀의 마음은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별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죠? 제발 얘기 좀 하자고요. 선영은 잠시 고민하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오자 두 여성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차라도 마실래요? 선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모든 걸 파멸시키다니. 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든 걸 파멸시킨 건 당신들이에요. 내 친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내 사업체에서 돈을 빼돌리고. 이게 다 누구 책임이죠? 서연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게 왜 내 문제인가요? 선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부탁이에요. 나 좀 살려줘. 우리 친구였잖아. 그 순간 선영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친구, 당신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죠? 친구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선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죠.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인생에서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영의 말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선영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연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선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별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죠.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선영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어요. 과거의 기억들, 제역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짐을 꾸리며 선영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죠. 선영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 홀로 서게 됐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두 분이 보여주신 강인함을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선영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시간이었어요. 맑은 가을 아침, 선영은 마지막으로 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짐은 이미 차에 실었고 이제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호수 풍경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속에서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네.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배신의 발견,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철저한 복수.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이제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을 느꼈죠. 현관문 앞에 서서 선영은 열쇠를 손에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는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으로 물들어 버렸죠.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선영은 문을 나섰어요.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옆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집에는 이미 판매 중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서연도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겠어. 선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그녀는 천천히 별장을 떠났어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집을 바라보며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홀가분한 미소였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선영은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 선영은 창문을 열고 가을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리며 지나갔어요. 마치 그동안의 무거운 기억들을 씻어내는 것 같았죠. 도착한 곳은 압구정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았던 곳과 같은 동네였어요. 선영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갈 용기가 있었어요. 아파트로 짐을 옮기며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이사는 잘 돼가나요? 네, 지금 짐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혹시 후회는 없으세요? 모든 걸 그렇게 끝냈어.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글쎄요. 아마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라고 생각해요. 공정한 결과였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재혁 씨가 완전히 몰락했다고 하더군요. 서연 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됐다고. 그건 그들의 선택이 만든 결과예요. 제가 한 건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이죠.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철저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필요한 선택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민호의 질문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는 아이들이 잘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 없어요. 저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일들을 할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혼자서요? 혼자라고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새 집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죠. 며칠 후 선영은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된 찻잔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어요. 선영은 그 찻잔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첫 번째 선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찻잔으로 차를 우려 마셨어요. 차의 향기가 집안에 퍼지며 따뜻한 기운을 가져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영은 문득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잠시 적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의 삶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강인함과 희생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적으며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복수에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던 삶의 작은 기쁨들이 이제 새롭게 다가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선영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광활함이 마치 그녀 앞에 놓인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죠. 이제 시작이야.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희생자도 아닌 온전한 이선영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꽃집에 들러 화분을 몇 개 샀어요. 새 집에 생기를 불어넣을 작은 변화였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공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녁 선영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즐겼어요.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혼자 건배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영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앞으로도 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선영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영은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네. 선영의 말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녀가 찾은 진정한 깨달음이었어요.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희생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는 것을